네, 셀코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처럼 탐나는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탐나는 라이브 오늘 1, 2부로 나눠서 2시간 동안 진행할 건데요. 지금부터 12시 정도까지는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예. 요즘 좀 괜찮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요새 저 보시죠. 머리 좀 빠졌다가 다시 좀 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전인구 소장님하고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광수 위원 나오실 건데요. 이광수 위원하고는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와서 반응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라이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도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부터 주식 시장이 조금 반응을 했는데 반응 정도는 뜨뜻미지근하다. 뭐 요 정도. 예. 저도 좀 거의 머리털이 코스피 지수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심해졌다가 좀 났어요. 딱 코스피 지수 살짝 올라올 때쯤 돼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 2주 정도 반등이 됐다라 보거든요. 벌써.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거의 뭐 2,200을 깰 뻔하다가 이제 2,400까지 지금 살짝 넘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것도 반도체 때문에 떨어진 거고 지금 올라가는 것도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다. 결국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기승전 반도체다라고 보는데 반도체 쪽이 안 좋았던 거는 경기 민감주인데 거기서 반도체는 더 선행을 하거든요. 선행의 반도체거든요.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삼성전자, 3위가 하이닉스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이 두 기업 따라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었다 볼 수 있고, 그러면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다라는 거는 하반기를 이제 아무래도 경기 침체의 뷰를 보는 관점이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또 살짝 반등을 주는 이유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표가 하나 떴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왜 경기가 생각보다 안 망가지지? 라는 지표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기가 괜찮구나. 미국 경기가 중요한 이유가 거의 전 세계 소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 소비거든요. 미국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안 나쁠 수도 있다라는 점들 때문에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은 더 할 거고,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한 3개월, 빨리 보면 3개월, 넉넉히 잡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까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아직은 그런 관점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제도 보니까 이제 반도체 말씀을 하셔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좀 발을 안 딛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삼성전자는 안 사고 하이닉스를 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제 하이닉스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매출 비중의 99.5%가 그냥 D램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낸드라던가, 그러니까 단순히 반도체가 좋아지면 하이닉스 거의 일치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라던가 가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TSMC와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대결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리스크가 남아 있고, TSMC도 반등을 주다가 또 최근에 또 살짝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거와 또 연동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반도체 지수에 가깝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TSMC 실적이 좋아서 그래도 반도체가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근데 참 우리 코스피가 2,400 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어제 살짝 건들더니 결국은 못 넘고 지금 이 시간에도 2,400 못 넘고 있죠. 전에 우리 3,000 이상 갔잖아요. 갈 수 있죠. 근데 2,400이 이렇게 힘든 건가 싶은 생각이에요. 2017년에도 2,600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그 지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기업의
이익이 그때랑 똑같냐? 아니죠. 기업의 이익은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에 대한 우려들이 그만큼 지금 과하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또 뭐 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다 뭐 이런 기사 난 것 예. 같아요. 비트코인 75%를 판 뭐 테슬라 이런 게 예. 있던데요.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는 발언들, 행동들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고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일론 머스크도 저번에 이제 트위터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라고 이제 제가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서 본인이 나는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또 기가 막히게 또 테슬라 주식 고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됐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뭐 테슬라 같은 회사의 지금 뭐 자산 보유량을 봤을 때 비트코인을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했거든요. 안 팔았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하이 봉쇄가 좀 우려가 돼서 혹시 몰라서 팔았다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 그런 거죠. 아 이거 뻥인 것 같다. 네. 이거 뭔가 다른 이유다. 본인이 봤을 때는 고점이라 생각하고 판 거 아니냐. 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학습 효과가 또 반복되면서 이러다가 또 이제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던데요. 네, 굉장히 올랐었다가 네.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오늘 일론 아침에 또 머스크 떨어졌나요? 그 발언 때문에 아. 오늘 아침 7시쯤에 이제 6시 7시쯤에 이제 어닝 발표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코인 시장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네. 주식을 아는 건 아니지만 코인은 더 모르겠어요. 코인 쪽도 제가 이제 볼 때는 좀 재편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던 시기에서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스비가 좀 저렴하다던가 네. 가스비라서 전기료라고 하거든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코인으로 모이는 모습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뭐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그 또 거기에 이제 탈출하는 또 이제 플랫폼들이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고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올랐어요. 네, 최근에 올랐죠. 네. 거기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네. 이제 코인장도 이제 오르는 거와 안 오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우리 저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이었는데 그 자리를 내줬다고 그래요. 어디에 내줬냐고 봤더니 2차 전지 쪽이라는데 아 예. 테슬라 얘기를 했으니까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얘기 잠깐 안 예. 짚고 갈 수가 없네요. 예. 예. 우선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5월 동주라고 하나요? 네. 네, 처음에는 동상이몽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처음에는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2차 전지랑 전기차가 이제 갈라질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투자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불황이고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뭐가 있느냐? 지금은 전기차밖에 없는 거죠. 네. 확실하게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생산하는 족족 다 팔리기 때문에 생산만 늘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지금은 전기차도 갑이지만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더 갑입니다. 배터리가 지금 캐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계속 증설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반응이 괜찮다, 잘 팔렸다 그러면은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제가 예전에 태양광 투자 때 경험에 의해서 비유를 하자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 배터리 회사들이 을이 될 수도 있다라 봐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가 마냥 생산 족족 팔리지 않는 시절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라는 게 경기가 좋고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살 수 있지만 갑자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5천만 원, 1억짜리 자동차를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남아돌기 시작한다. 전기차 생산의 재고가 떴다. 라는 순간부터 이제는 배터리 자체도 캐파는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이게 안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갑이 자동차가 되고 을이 배터리가 되면서 나중에는 가격 할인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일론 머스크가 또 아침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우리가 아예 리튬을 이제 제조하고 있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냥 비싸면 내가 직접 만들겠다가 되면서 수직 계열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싸니까 4680 배터리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과연 앞으로도 창창할 수 있느냐. 뭐 한 1, 2년은 괜찮을 수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그렇게 좀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그냥 뭐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요즘 장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정말 어려웠거든요. 예. 그렇다면 하반기엔 어떨 것인가? 하반기 좀 나을까요?
하반기가 제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마 보릿고개가 거의 모든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동시에 생각하는 거는 하반기를 보릿고개로 봅니다. 특히 이제 가을, 겨울 그 시점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뭐 물가는 좀 잡힐 수 있겠지만 그 금리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게 하반기거든요. 대신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게 내년 상반기에 갈려요. 네.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이제 경기가 침체될 거니까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다. 네.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살아날 거다라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반기, 상반기 내내 안 좋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좀 시장이 적응해 나가면서 풀려나갈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가장 경제적으로 실적상으로 제일 나쁜 시기는 한 올해 4분기 정도?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나쁘다 해서 4분기에 주식이 바닥이 아니죠. 네. 좀 더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이 오를까? 아니면은 지금부터 오를까? 아니면 내년 한 내년 초부터 오를까? 이제 그 타이밍을 재는 시기가 아닌가.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만 오르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 반등이다. 근데 또 아니다.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딱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딩님이 하반기가 더 나쁘다니까 우울합니다 이러셨고요. 시영님은 셀코 라이브 처음이네요 하고 반갑습니다 많이들 하셨는데 다들 좀 이제 그 기대 섞인 얘기를 희망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전문가분들 제가 인터뷰를 쭉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게 참 진짜 힘듭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조금 올랐을 때 손해를 보고 손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쵸. 조금 오르면 개인들은 이게 파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내리면 아직도 조금 사고 있고 지금 들어갈 때요 나올 때요 그렇다고 지금 손절하시는 분들 아니 익절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개인적인 그냥 저의 지금 투자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계속 쭈르륵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다가도 잠시 이제 조금 나아질 때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 얘기는 한 두세 달 보고 있고 저는 시기는 못 재겠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과매도권에 들어갔고 잠시 반등을 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FOMC 같은 경우도 금리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이제 나오고 나면서 안도 랠리를 갈지 아니면 여기서도 충격 랠리를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번 안도 랠리를 잡고 나면은 다음 금리 인상이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가 또 썸머 랠리라고 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잠시 좀 공백 기간인데 이때 좀 사놓고 나간다. 그래서 증시가 오른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베어마켓 랠리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놔야 된다. 그래야지 뭐 하반기에 진짜 침체장이 뭐가 오든 간에 거기서 좀 방어가 되지.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에서 내가 수익을 못 내놓으면은 다음 진짜 침체장 보릿고개에서는 견디기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그 작년부터 투자 금액이 더 늘었죠. 계속 늘어놓은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평단가가 엄청 낮아져 있더라고요. 아니 소장님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분할 매수할 자금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데 현금 보유를 못 해놨던 분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는 월급 날마다라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워낙 금액이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이 복구되는 타이밍이 올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바닥이 어디냐 얘기를 하는데 바닥은 정말 전문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해서 평균 단가를 이제 낮춰놓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탐나는 키워드 베스트 5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 대신 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입니까? 요즘엔 주식 팔아서 채권으로 옮기는 분들 많이 있죠. 지금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뭐 저희 부동산만 해도 지금 매수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돈은 그래도 우리는 돈이 없다 생각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뭐
금융기관이라던가 부자들이라던가 어쨌든 주식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은데 그럼 내 돈을 어디로 가야 될까? 네. 뭐 금으로 갈라 했더니 금도 별로 안 올라 있어요. 네, 네. 그럼 달러를 사자고 했더니 환율이 너무 비싸요. 그럼 달러만 사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지금 예금. 네. 예금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요. 채권도 조금씩 몰리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한 내년 상반기에는 채권 투자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금리 인하기. 네.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시기니까 채권의 매력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금리를 충분히 올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뷰를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금리를 오히려 내릴 것이다. 네. 그러면 내년에 금리를 내려갈 거니까 그때부터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네. 2011년, 12년이 그랬었거든요. 그때 주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수익률 1% 낸 사람이 그 지점 1등입니다. 주식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1등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근데 채권형 펀드는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거의 뭐 연수익률 20%씩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저는 오히려 그런 시기라 보는 거예요. 이제 뭐 만약에 침체가 더 간다라 하면 뭐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형 ETF 이런 형식으로 해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이 보면 기업의 뭐 BB 플러스 예. AA 제로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보통 그런 거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최소한 AA,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AA에서 AAA 정도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뭐 채권형 ETF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회사채도 아니고 거의 다 이제 그 국공채를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국공채 ETF로 투자하기엔 또 국공채가 더 편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투자해 놓으면은 보통 이제 그 채권 가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일반 부자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나는 그 채권 가격에 연동되는 ETF 말고 내가 진짜 채권을 손에 쥐고 그냥 버틸 거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어플 창에 채권 매매 창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매매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금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서 채권 가격이 박살났다. 그러면 그냥 만기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이랑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팔아서 중간에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투자했다 낭패 본 게 있는데요. 채권 말씀하셔서 후순위채라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 잘못되면 다 갖고 마지막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금리가 높아요. 그 뭐 한 그때 채권 제가 이제 잘못됐었던 건 8% 준다 막 이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잘 안 된 게 있는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후순위채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시기에는 ETF 중에 국공채 ETF들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라이브에 질문 소개되신 분들께 경제 공부하실 수 있게 경제 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리치 화정님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무섭습니다 이러셨는데 손해 보고 계신 분인 것 같고 아빠 캠핑님인데 전인구 소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소장님 포트폴리오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사고 나서 한 2주 동안 수익률이 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를 얘기해봤자 떨어질 수 있다. 사면은 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안 따라해요.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따라하면은 보통 저는 워렌 버핏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최근에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는 피부 미용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시 썼는데 이게 내려갔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을까? 피부 미용 섹터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분은 전문가신가? CGV 전환사채에 대한 소장님의 뷰가 궁금한데. 이게 CGV 연구체가 나왔는데요. 발행을 했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M 증권사가 다 떠안게 됐습니다. 수천억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쇼크가 한번 났었었죠. 그만큼 지금 영화관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실제로 영화관 갔더니 가득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팝콘 같은 거 잘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우선은 코로나 확진자도 다시 늘어나고 또 불안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영화관도 그렇고 뭐 요새 나오는 드라마들도 그렇고 결국 컨텐츠가 좌우한다. 영화관의 만석이냐 아니냐는 그 코로나의 분위기가 아니라 결국은 컨텐츠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드라마 우영우 봐요. 이 우영우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올랐어요. 아니 그리고 뭐 에이스토리인가 이거 만들었다는데 거기 뭐 2배가 올랐던데요. 2배 올랐고 넷플릭스도 한 3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징어 게임 찍었을 때 넷플릭스 주가가 네.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70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확 떨어졌잖아요. 네, 실적이 박살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 컨텐츠가 결국 중요하다. 예. 아, 채권 얘기해서 이분 질문인데 예. 프리미엄 리그인데 소장님 채권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이러셨어요. 채권 비중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저는 내년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상반기쯤 봤을 때 선택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유럽도 금리 인상 임박 이랬는데 글쎄 0.25 정도 올린다는 거죠. 근데 0.5 얘기도 나오고. 그 유럽이 제일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에서 미국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경제 세 군데를 보시고 투자를 해야 돼요. 미국, 중국, 유럽. 지금 미국은 잘 견뎌내고 있어요. 의외로 잘 견뎌내고 있고, 중국은 나쁜 상태인데 좀 이제 부양책을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가로만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중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부양책들이 나오니까 반등을 줬고요. 유럽은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미가 다 의문점인 거죠. 여긴 어렵다라 보는 게 금리를 0.25로 올리는 것조차도 버거워한다. 글쎄 그렇다 그래요. 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부터 국가 부도 위기가 나버린다. 예전에 2011년에 증시가 확 떨어졌었던 이유가 그 네 개 나라 국가 부도 위기가 나오면서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 금리를 올리면 남유럽이 붕괴될 거고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다 죽을 거고 이제 어떤 상황을 해야 되니까 의사로 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상황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0.25 올렸을 때 분명히 이제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올리는 건데 남유럽이 견뎌내느냐 안 견뎌내느냐를 보셔야 되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증시가 4%가 빠졌었던 게 이탈리아 디폴트설이 나오면서 또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좀 가장 걱정이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일 피해를 입는 게 유럽인 것 같아요 지금. 가스관도 그렇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또 의외로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이제 재건 비용에 대해서 회의도 열고 또 각 나라를 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럼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푸틴 같은 경우도 이제 간만에 이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독일 가스관도 잠그고 있고 이제 겨울이 다 돼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 겨울마저 전쟁으로 지나가게 되고 러시아가 가스관마저 잠가버리게 되면은 유럽은 이제 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계 증시에 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 어떻게 보냐면 합의를 위한 서로의 좀 약간 거친 딜이 아닌가. 나 가스관 잠그면 너네 겨울에 어떡할 거야? 여름에 미리 잠궈서 그러니까 예비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빨리 합의 보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별로 합의를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유럽은 합의 보고 싶어하고 러시아도 조건만 괜찮으면 하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유럽과 러시아 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발언들을 보면은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에는 나토 가입을 해주는데 대신에 무기는 배치하지 마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EU는 가입시켜 줄 테니까 나토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그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갑자기 합의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우리도 심리적 영향, 유가 떨어진다는 심리적 영향,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벗어난다라는 영향이 나오면서 그때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냥 막 빨리 끝내라 할 수도 없는 게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강대국들의 전쟁,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휴전을 했을 때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휴전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아유 빨리 끝나긴 끝나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전쟁이라는 건 정말 아픈 것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고요. 유럽이 이러니까 지금 유로하고 달러가 1대1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 주식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유로. 환율로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달러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 주식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세계 경제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1,300원 이상 가는 거는 이건 사실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10년, 20년 봐도 1,300원 갔던 적은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 한 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도 1,300원은 안 넘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가 역대급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저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빠르게 올리는 것도 정말 간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벌어진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는 순간,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었던 달러의 돈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뿜어져 나갈 거거든요. 그때가 환율이 떨어지고 신흥국 증시가 좋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환율과 지금 코스피 지수, 유로화, 코스피, 뭐 환율 이게 다 연동되는 모습으로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좀 보여줘야 예. 이게 달러가 조금 안정이 되는 예.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그 지금 경제에서 차지하는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막강한데 예. 안전자산이라고 보고 달러에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달러 이제 유로화가 그 좀 강세를 보이면 예. 다시 이렇게 역전이 돼서 그죠? 달러도 좀 그쵸.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유럽 경기가 이제 잘 봐야 돼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금리를 경기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올리는 거면은 유로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못 버티는데 물가 때문에 어거지를 올린다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유로화는요 한 단위 국가가 아니라 연합 국가의 그렇죠. 주요 네. 통화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로 해서 통합해서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독일이랑 프랑스는 좋아졌는데 오히려 다른 중소 약소국들은 오히려 경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지금 뭐 유로화 가치까지 박살이 나는 바람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EU가 쪼개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쓰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오히려 이런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무기로 유럽을 쪼개는 거다. 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초인플레이션 시대 대처법은 뭔가요? 이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가격 전가잖아요. 그러면 가격 전가의 가장 원초적인 단에 있는 회사들, 아니면은 가격 전가의 아주 끝에 있는 소비자랑 만나는 구간, 그 두 군데 투자법이 이제 가장 초인플레이션 투자법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밸류 공정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전에는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네. 그 뭐 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이 배터리 안에는 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동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 대표적으로 양극재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양극재 안에는 니켈이라던가 리튬의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리튬에다가 가격을 전가하는 애는 없어요. 네. 근데 이 리튬 가격만 몇 배씩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돈 버는 회사는 리튬 회사라는 거죠. 그럼 리튬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르헨티나라든가 남미 쪽에 염호를 가지고 있는 염호 형태, 아니면은 뭐 중국 암모, 뭐 광석에서 캐내는 형태 이런 건데, 그럼 리튬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없이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이런 회사들은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을 버는 회사가 되는 거고, 네. 반대로 그 뒷단에 있는 회사들은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라서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건데요. 스마트폰들이 이제 가격 부담이 너무 심해서 10만 원씩 다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스마트폰은 가격을 10만 원만 올려도 고객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네. 어떤 스마트폰은 10만 원을 올려도 고객이 한 명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브랜드가 엄청 강하다는 거죠. 그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느냐, 네. 아니면 내가 완전히 앞단에 있어서 나한테 가격 전가를 할 수 없는 회사들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아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소비가 떨어집니다. 네. 이자도 비싸지고 하니까 내가 주머니에 쓸 수 있는 돈은 뭐 평소에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50만 원밖에 못 써요. 그러면 반드시 써야 되는 데들만 쓰다 보니까 그동안 먹거리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뭐 의료 쪽이라던가 뭐 피부 미용 쪽이라던가 제약 쪽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또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쪽들은 또 의외의 또 성장을 계속 같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인모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아마 피부 미용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이제 타이트닝 이쪽 이렇게 타이트닝 쪽 이거 해주는 것 쪽인데 하면 멍들어요. 그건데 2분기 실적이 나쁠 줄 알았어요. 네. 실적이 괜찮았어요. 아. 여기서 회사가 우리 3분기, 4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그 목표치를 가이던스를 상향시켜 버렸습니다. 월가에서. 그러면서 주가가 확 올랐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섹터들은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초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얘기되는 게 경기 침체잖아요. 예.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주머니를 막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침체가 온다 뭐 이런 건데 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은 고물가 피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투자 금액을 늘린 건 그거 믿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있고 그냥 소비자 물가가 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랑 식품 비용을 뺀 거예요.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가 120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달 안에 효과를 볼 거다라 보는데 그 에너지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보통 유가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두 달 정도 격차를 두고.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를 봤더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에너지랑 식품의 변수 없이도 물가가 잡히고 있다. 어디서 잡히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로 잡혀 나간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면은 미국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요.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 원하는 거지 급락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분명 그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속도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증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에서도 이게 물가 상승분이 9% 넘게 나오니까 1% 얘기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요. 금리 인상분이 울트라 스텝이라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다. 이래서 좀 안심이 되곤 했는데 0.75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적응력이요. 0.75 그래 0.75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마 언젠가 또 우리가 적응을 할 겁니다. 다음 질문은 달러 얘기 아까 했는데 달러 강세의 영향은 어떤 거냐.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절대적이다. 달러가 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이 우리 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나요. 보통은 환율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는 안 오른다. 이게 왜 그러냐 했을 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을 하지만 다른 차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00조에 가깝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00조가 안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손해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팔아서 현금을 다시 채워와야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 1위인 주식을 팔았을 때는 크게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이닉스 가지고 그거 했다가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의 호주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이 부담스러운 거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환율이 점점 하락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다 돈을 박아놔야 돼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오히려 환율의 영향으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이렇게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는 같고 500만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니까요.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이 고환율에서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수출주,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은 뭐 수입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너나 없이 너무 고환율이니까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회사들 자체가 재료를 사와서 가공해서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회사를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 부담이 더 큰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태잖아요. 인플레이션 상태라는 거는 원재료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원재료 가격 대비 제품 가격을 더 올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조건이 경제가 좋아야 돼요. 근데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재료 가격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기업들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혜를 좀 입는 거 아닙니까? 요즘 현대차는 반응이 좀 있던데요. 조금 오르잖아요. 현대차의 경우는 좀 달랐던 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원래 경기 민감주예요. 자동차라는 게 사람들이 좀 주머니 여유가 있을 때 사고 하는데 그동안의 상태로 보면 만약에 전기차라는 섹터가 없었다라고 하면 현대차도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연기관도 경기 민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고유가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해요. 전기차는 만드는 족족 팔려요.
그러면 이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싸움인데 현대차 주가가 올랐을 때 역사적인 특징을 보면은 경쟁사 하나가 약간 우리가 말하는 좀 똥볼을 찼을 때 저기 도요타가 판단 미스를 했을 때 현대 기아차 주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도요타가 어떤 판단 미스를 했냐면 수소에 너무 올인을 했어요. 하이브리드랑 수소에 올인을 했는데 전 세계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그렇게 냉랭한 반응을 보여줬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면 전기차, 뭐 테슬라라고 일컫는 전기차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현기차는 빠르게 따라갔죠. 그래서 전기차 생산량이 세계적인 규모로 나옵니다.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캐파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의 신이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이제 부품 공장들을 다 뿌리고 엄청난 재고 관리 능력으로 최저 가격으로 부품을 다 공수해 와서 조립하는 형태인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하죠. 몇 군데라도 봉쇄가 되는 순간 재고가 한두 개가 부족하면은 자동차 자체가 안 나오는 형태. 그러면서 전 세계의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눌려 있었는데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다른 회사들 대비 글로벌 그러니까 제조 자체의 그 부품 공장은 좀 몇몇 국가 안으로 다 좁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격을 제일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제일 타격을 덜 받은 기업 두 개를 뽑자라고 하면은 글로벌로 테슬라랑 현기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위기에도 기회는 있는가 이거예요. 언제나 위기에도 기회를 찾는 분들은 있었고 거기에 올라타서 성공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위기에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는요. 반대로 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가가 저렴한 기업에도 던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점은 주식이 싸다라는 건데 다만 단점은 이건 거죠. 미래가 다 불투명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는 건데요. 보통 위기에서 사놔야지만 싸게 살 수 있지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격은 안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안 좋을 거다, 코인 나쁘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지금 벌써 한 30-40% 가까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죠. 아니 지금 좋아진 시그널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어? 반도체 법안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걸 보고 났을 때는 우리가 또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렴하게 사서 좀 어느 정도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나는 조금 먹더라도 확실하게 좋아지는 걸 보고 들어간다던가 선택을 하실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 객장에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제가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축은행의 금리가 막 올라가서 이게 예금 금리, 그 다음에 특판 금리를 금융사에서 팔 때, 그 다음에 객장이 조용하다가 객장에서 고성이 오갈 때, 이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그리고 진짜 바닥은 그 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증권사를 떠날 때, 이때 완전 바닥이래요. 이때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에도 확실히 있죠, 사이클이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사이클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이클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 20년 정도 사이클을 보면은 3년에서 3년 반입니다. 거의 뭐 대략 3년 반쯤 돼요. 그럼 고점이 3년 반마다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장 비쌌던 사이클은 1년 전이에요. 1년 전, 1년 반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뒤에는 삼성전자 다시 고점이 오지 않을까. 그동안 한 연속 5번 정도 됐던 사이클을 봤을 때. 그러면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주가가 내렸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바닥권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년 사이클을 보시는 방법이 있고 디스플레이도 비슷하고요. 가전도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호황이다 불황이다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전에 올림픽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마다 고점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사이클은 우리나라에 잘 맞아요. 38 광땡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끝자리가 3 이내에는 코스피가 저점이에요. 보통 2, 3일 때가 가장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끝자리가 7, 8년일 때가 보통 가장 고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2022년, 내년에 23년이니까 10년 주기를 보면은 원래 바닥이 맞긴 맞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아빠 캠핑님이 삼성전자 더 떨어질까요? 이렇게. 지금 뭐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거 같아요. 저도 삼성전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산 가격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생각할 거야. 아우 지금 다 탈출하고 싶으니까 내가 산 가격 근처에 오면 팔고 떠날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이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튕겨 오를 때 좀 더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그래도 우리가 기다렸는데 10% 정도는 먹고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을 예시로 드릴게요. 네, 네. 2014년, 15년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네.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2014년, 15년쯤이었던 15년. 그때 그래서 그렇다. 그때 또 특수 좀 지방이니까 네, 네. 나중에는 진짜 그 집을 팔리기 위해서 인테리어까지 셀프로 다 했어요. 예쁘게 그런 때가 하고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죠. 한 명 누가 사러 온다 하니까 네. 저희 아내가 막 울면서 아 제발 좀 사다 주세요. 붙잡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네. 불과 2년 만에 그럼. 뭐 일주일만 지나면 1,000만 원씩 올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 홍지만 하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때 파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팔았어요. 아이고. 근데 파는 사람이 기다리지.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날 오더니 지금 오늘 오전에 빨리 3개 등기 치고 가야 된다. 와, 오후에 나 서울 가서 또 등기 치러 가야 된다. 사고 다니는 분이었구나. 예, 대구 분이었는데 아. 하루에 막 몇 개씩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분 재벌 됐겠네. 그러면서 제가 딱 사니까 여기 씩 웃으면서 뭐 들어오잖아요. 이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에휴 그래도 고맙다. 사줘서 고맙다 이랬는데 2년 뒤에는 저희는 땅을 치고 후회했죠. 예. 우리 저 선수인 전인구 소장도 이렇게 신뢰. 저는 반대했어요. 팔지 말라 했어요. 오늘 라이브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또 예. 미리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윳돈 100만 원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유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적금 오픈런 할까요? 이러셨는데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있다. 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적금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특판이 지금 5%도 나오고 6%도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적금은 네. 사실요 한 1년 정도 적금 붙잖아요. 네. 그러면 그 퍼센트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 그렇죠. 예? 1년 예, 정도면은요. 예금으로 들어간다 하도 그럼 목돈으로 잘하면 5만 예금을 원? 넣는다? 그래도 지금 예. 이제 한 3.6% 정도더라고요. 예. 저축은행이. 예. 그러면 뭐 목돈으로 뭐 한 1,000만 원 정도 넣는다 하면은 36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이분의 묻는 의도는 이걸 주식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뭐 요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비교해서 어떤 얘기냐면요. 예. 가장 짧은 적금이나 예금 기간이 보통 1년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과연 그때도 증시가 바닥이냐라는 거죠. 네, 네. 보통은 내가 1년 만기 끝나기 전에 보통 이 바닥을 돌파해 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기를 딱 회수하고 났을 때 주가가 벌써 올라가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딜레마의 선택인 거죠. 안전하게 몇 %를 먹을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바닥을 기다렸다 살 거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예금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주식을 기왕에 했던 분들이라면요, 이제 주식이 치고 올라갈 땐 또 글쎄 지금 베어마켓 랠리 정도일 수도 있지만 대세 상승일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넣어놓고 있다가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래서 내 투자 성향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봄아워서님, 예. 봄아워서, 예. 진짜 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증시에. 예. 삼성전자 보유 중입니다. 5만 전자에 눈앞이 아찔해졌다가 6만으로 올라와서 내심 기대 중인데요. 투자 금액을 더 보태볼까요? 아니면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까요? 이러셨네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는 투자 금액을 더 늘렸던 사람이라 이걸 하는데 정상적인 멘탈로는 못해요. 네. 진짜 이거는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바닥에 사면 되고 네. 고점에 팔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심리가 쉽지 않습니다. 예. 바닥일 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예. 대단한 분인 거고요. 네. 반대로 고점에 가까울 때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네.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다. 근데 만약에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8년에 제일 후회했던 게 그거였어요. 매수를 못했던 거. 그때 이제 우량주도 60%씩 날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매수를 해야 돈 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려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 지났더니 다시 원상복구가 다 됐어요. 근데 그제서야 손가락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때 느꼈죠. 아 그게 결국은 심리구나. 예. 다음번에 이런 장이 오면 내가 후회하지 않아야지라고 예. 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눌렀습니다. 아. 근데 눌러도 무서워요. 그럼 공포죠. 진짜 무서워요. 이게 결국은 저도 그때 경험을 가지고 눌러야지 하는데 무서운데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얼마에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근데 그 매수가보다 많이 낮다면 그리고 조금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까 반도체 주기가 고점이 3년 반마다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다 기다릴 보고 수 있다면 좀 나눠서 천천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KS 리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종목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올랐고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예. 뭐든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뭘 팔아야 할까요? 이러셨어요. 아 질문 다시 어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종목이 하나는 올랐고 하나는 빠졌대요. 근데 뭐든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싶대요. 아 이미 근데 벌써 뭘 팔아야 되냐 이거죠. 이 마음에는 벌써 매도가 마음에 있는. 오른 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오를 수도 있는 건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난 떨어진 게 있고 오른 게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에는 거꾸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올랐던 게 하나 있고 나는 지금 반도체로 떨어진 게 있다. 네. 그럼 여기서 뭐 선택할 거냐? 그럼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 보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앞으로 오를 거.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는 뭔가 둘 중에 뭐라도 팔아야 되겠다 말하시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마음 자체가 이 벌써 투자에 마음이 좀 뜨신 게 아닌가. 아니 지금 다 탈출하고 싶어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쵸. 예. 아 이거 참 고민되겠는데요. 근데 항상 저도 많이 테스트 해봤을 때 후회했던 거는 올랐던 걸 팔았을 때 더 많이 후회했습니다. 보통 이제 떨어진 거를 버티는 게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심리상 사람들이 떨어진 걸 더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떨어진 걸 납두고 오른 걸 파는데 거꾸로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더라. 물타기냐 불타기냐 뭐 이런 거 있어요. 오를 때 불타기 하는 것과 조금씩 내려갔을 때 물타기 하는 것과 참 불타기에는 정말 손 안 나가던데요. 저는 불타기를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투자마다 불타기를 즐겨서 수익 내시는 투자자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물타기 쪽에 더 가까운 투자자긴 한데 성향이 장기인 사람은 물타기 쪽이 훨씬 낫고요. 성향이 조금 단기나 스윙 쪽인 분들은 불타기 쪽이 훨씬 더 잘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곰탕 먹은 푸라는 분인데요. 네이버는 물 좀 타도 될까요? 현재 평단가 30층입니다. 이러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번에 상승장이 오면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요?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가장 전망이 밝은 거. 일명 우리가 기술주 sektor들이 앞으로 계속 좋거든요. 전망은. 다만 경기가 침체된 것뿐이지. 이렇게 봤을 때는 네이버도 이제 기술주 섹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오르는 섹터 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층이라니까 조금 그죠? 그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금 뭐 저점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6층 남았네요 이제.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전인구 소장님하고 라이브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죠? 라디오 느낌 나고 좋네요. 근데 말씀을 너무 시원하게 잘해주셔서요. 라이브 얼마든지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전인구 소장님과 함께 우리